네, 엄청.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어요. 고수가 알려주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공부 로드맵.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왜 준비를 했냐면요. 네, 원래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이 굉장히 공부할 게 방대하고 진짜 방대해요. 근데 또 이제 수익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처음엔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치게 됩니다. 언제쯤부터 지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지나면은 음, 굉장히 지쳐요. 저 아직 안 네.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변에 다 이렇게 부동산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좀 그래도 좀 길게 가서 한 1년 반? 2년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알려주고 그랬는데, 한 2년 넘어가고 이제 이러면은 이제 점점 지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또, 네. 또 배운 것도 까먹고 그래요. 네,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정책이 바뀌면은 이제 다시 공부해야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내 수준과 관심에 맞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당연히 이제 전체 로드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음, 사실 이게 초보 때 가장 필요한 정보인데,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음. 왜일까요? 왜일까? 겪어봐야 아무도 안 알려준다고. 네. 바쁘네. 그럼 나한테 저거 알고 있으면 수강을 안 하게 되니까. 페이퍼가 없어서 수강을 안 했어요? 상당히 정답이에요. 아, 일단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적기도 한데요. 강의 팔아야 하니까. 알려주면 이제 대부분의 강의가 안 팔릴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전체 로드맵은 어떻게 보면은, 네,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려주기 싫은.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렇게 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파트 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자기의 스페셜리스트들만 있는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근데 재테크 기초라고 약간 좀 개괄적으로 알려주는 강의 하나 있어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그게 대걸 그러면 한번 그냥 청약, 청약도 경매, 네. 이제 그런 재개발, 요 정도 네, 네, 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전체를 포괄한 거. 네, 저 전체 로드맵을 한번 그래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그래서 재밌는 걸로 이제 원래 선생님이 흰색 배경에 그렇게 알려주는데 근데 지은님이 영감을 준 거네 생각에는. 좀 영향을 받긴 받았어요. 선한 영향력이다. 야, 네, 재밌어졌다. 여기 재밌어졌다, PPT가. 손도 같이 하셔야 해요. 그렇게까지 그건 너무 어려워요. 일단 스텝 1부터만. 네, 맞아요. 네. 목표도 범위도 어려운데. 네, 네. 일단은 네, 저희 과거 부동산 투자랑 공부 경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뭐 2016년부터 2021년 말까지 한 대략 6년간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좀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좀 틀려먹은 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더 이상 하거나 공부를 하진 않았고요. 네, 일단은 경매를 시작으로 그러니까 제재가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네. 그리고 갭 투자, 그래서 무피 풀피는 이제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게 무피고요. 풀피는 이제 뭐 투자 다 세팅하고 나서 오히려 돈이 남는 게 풀피인데 그러니까 내 돈이 안 들고 이게 하면 할수록 돈이 점점 생기는 그런 월세 투자, 그리고 뭐 세금, 대출 이런 영역이 사실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으로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음. 상가, 토지, 특수경매, 신축, 그리고 뭐 MPL, GPL, 호텔 이쪽이 좀 끝판왕류들인데,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다양한 공부 영역을 건드리면서 되게 재미와 그리고 좀 약간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약간 진짜 꿀 딴지를 찾아서 이제 좀 찾아 헤맸었죠. 네. 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에어비앤비나 셰어하우스,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아니면 이제 집수리 같은 것도 이제 부동산 사업이랑 좀 관련된 류의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쪽 수업도 네. 여러 가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에어비앤비도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좀 약간 최상위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인, 신탁, 그리고 세력, 전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특히 돈 많이 쓴 분야가 어디였나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갭 투자랑 MPL이랑 GPL 그리고 신탁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오래 들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쓴 편이고요. 그리고 MPL이랑 GPL 같은 경우는 여기는 보통 배우는 기본 단위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되기는 해요. 그리고 신탁도 뭐 일단 저는 이제 변호사한테 일 맡기면서 배웠기 때문에 뭐 200, 300, 한 5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돈 많이 쓰고 이제 또 돈도 많이 번 분야는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이제 갭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로드맵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하면요. 일단 그죠. 가장 좋은 강의가 뭔지 일단 모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이제 이 강의, 저 강의 마구잡이로 수강하게 되는 게 좀 일반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 떠나서 이제 돈 벌자고 듣는 수업인데 돈이 되긴 할까? 이런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와 방향성, 그리고 뭐냐 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정확한 엔드 포인트를 잡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엔드 포인트는 이제 부동산 꿈나무들이 부동산 공부를 이제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됐고요. 그래서 생각해 볼 게 이제 부동산 공부를 왜 할까? 이 목적이 뭘까? 하면은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돈일 거고요. 음. 하나는 이제 공부 그 자체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돈 벌기 위한 공부랑 공부를 위한 공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돈이 목표인데 부동산은 이제 특성상 공부를 위한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를 왜 해라고 하는데 사실 정말 이제 돈이 되는 것만 공부를 했을 때 그런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아니면 방어적인 지식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세입자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그 논리나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그 법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떤 절차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얕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데, 그러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다 똑똑하고 아니면은 좀 지식이 풍부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허술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이 좀 불안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지고 좀 나중에 경매 공부하는 분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돈부터 벌고 이제 그런 걸 공부하려고 하니까 좀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왜 부동산일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이 왜 좋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인류 자산의 영원한 근간은 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도 있게라기보다 아무튼 그 메인으로 다뤘던 소설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고전 소설이거든요. 우리나라 소설 아니고 외국 소설인데, 청사님은 알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힌트 주세요. 굉장히 고전이 그러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결론이 네. 토지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끝나는 소설이 있어요. 자기 내 땅의 소중함을 역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땅이야라고 하면서 끝나는 끝나는 세계가 아닌데 뭐지? 그 정도 급으로 유명한 소설이에요. 아 너무 궁금하다. 네. 힌트를 드리면 네. 바람과 바람과 함께 사라지나요? 네. 함께 사라지다 보면은 그 주인공 스칼렛이 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좀 의탁할 남자를 좀 찾다가 결국 자기의 근간은 내 집, 내 땅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끝나는. 아니 이거 다르게 해석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로맨스 소설인데 대단하게 해석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야. 네, 그게 로맨스 소설인데 앞에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엄청 긴 로맨스 얘기가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는 네. 결론이 내 땅과 내 집이 제1의 그거가 되는 깨달음을 얻는. 인성 소설 같은데요. 아 소설 재밌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약간 결론이 약간 그 두서가 없어가지고 다르다. 그때 놀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네. 왜 토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종 결론으로 내는 걸까? 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네. 토지는 지구고요. 그렇죠? 지구죠. 네. 사실 네. 이게 우리가 작게 봐서 토지인 거지 크게 보면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이제 우리 원시 인류거든요. 우리는 왜 원시 인류냐면은 지구 밖을 이제 함부로 못 나가는 지구에 갇혀 있는 불쌍한 인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이제 지구는 단 하나뿐인 거주 행성이에요. 그래서 토지가 희소한 이유는 지구가 인류에게 옥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토지 위에 노동력이 더해져서 나오는 게 생산물인데 네. 그게 이제 건축물이고요. 그래서 땅과 건축물을 합쳐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의 가치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단일 한 덩어리지만 그 토지는 이제 인간이 그 위에다가 줄 그어가지고 나눠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의 가치는 토지의 생산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도 토지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토지에다가 이렇게 줄을 긋고 색깔을 칠해가지고 좋은 땅, 안 좋은 땅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토지에도 이제 급이 있다는 건데 이 토지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대료를 말해요. 그래서 같은 땅이어도 얼마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이제 생산성 격차라고 하는 거는 가장 낮은 게 이제 산지, 농지,
농지, 창고 이런 데가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까지는 이제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그 농작물이 그 근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농작물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뿜는 사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산지, 농지, 창고 이거는 지금으로선 가장 낮은 단계고요. 지금은 일단 거기에 집을 1층짜리라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게 일단 일반 주거용이고요. 이거보다 좀 더 나아진 게 이제 일반 상업용.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임대료가 높아지는 단계고, 네. 그런 이제 작은 상가 말고 이제 작은 집 말고 이제 큰 집들, 아파트나 그런 참 뭐 타워플레이스 같은 이제 첨단 주거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당연히 가치가 높겠죠. 그리고 이걸 뛰어넘는 이제 첨단 상업용, 명동이나 강남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빌딩이 들어가는 땅이 네. 이제 토지로서 가장 최상위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땅을 네. 용도는 누가 정해요? 국가에서 정하죠. 그 땅의 질적 차이는 없는데 그냥 여기를 이걸로 쓰겠어 라고 아. 정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감정평가는 이제 현재 상태를 따지는 거고, 이제 그런 구청이나 시청에서 뭐 교통 영향 평가나 환경 영향 평가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모이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해서 이 땅에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 땅은 뭐 이 땅까지 그러니까 모든 땅에 막 100층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땅에만 그 올라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고. 이게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부가 그냥 관리하는 그런 뭐 정책에 네, 물론 이제 땅 자체 환경도 고려를 당연히 하는데, 왜냐면은, 네,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걸 정하는 계획이. 지금까지는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이번에 윤석열인가 이재명이 이런 토지 쪽을 뭐 시골 산지나 농지 이런 거 사서 약간 바꿔버려서 엄청나게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이런 거랑 관련된 건지. 관련이 당연히 된 거죠.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노란색 땅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 노란색 땅을 갖고 있으면은 이 노란색 땅 여기 붙어 있는 이 빨간색에 가까우면 더 비싸거든요. 같은 노란색 땅이어도. 아, 그럼 이 노란색 땅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빨간색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빨간색으로 바꿔지면은 땅값이 2배, 3배가 바로 오르니까. 그럼 이제 이 녹색에 있는 땅은 더 노란색이라도 가고 싶겠죠. 근데 그냥 일반 국민들은 그냥 그 현실을 수용하고 살다가 이제 운이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리 안목이 있어서 먼저 사는 거 말고는 이 땅이 업그레이드 될 기회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여기 400번에서 살고 있어요. 네, 내가 400번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정치인인데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게 어딨어. 여기 빨간색 되자. 하면 되는 그래서, 거죠. 나 여기 빨간색 만들 거니까 이쪽 일대에 땅을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심지어는 뭐이 녹색 땅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뭐 하다가, 네, 갑자기 자기 바꾸는 거죠. 스스로 땅의 그레이드를 바꿀 수가 있는. 갑자기 그린벨트 풀고 막 이상해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제 375에서 살고 있는데, 네.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네. 우리 집 앞을 역세권으로 만들자. 네. 뭐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법에 어떤 그걸 정할 수 있는 네. 거다 보니. 정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하게끔 사실 막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이제 사실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개념은 사실 또 아니에요. 이 부동산은 이 돈을 많이 버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부의 가치 저장에 좀 더 가깝고요. 그래서 돈보다는 좀 안정감을 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물론 그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기도 했던 이제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도 이제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물론 그 분야 거의 탑티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실은 이 부동산 제왕으로서 어떤 그런 성공을 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부동산의 영역은 사실 이런 첨단 테크나 아니면 그런 뭐 그 시대에 어떤 돈 많이 버는 애들에 비해서는 사실 좀 약한데 안정감 있게 되게 잘 가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데들도 사실 맥도날드도 완전 부동산 기반으로 크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엄청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사실 그 전 세계 확장력으로 치면은 시가총액 1위라고도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부동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아마 맥도날드가 망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아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대신에 그런 어떤 성장성이나 돈에 있어서 탑은 아니어도 안정성에 있어서는 탑티어 중에 하나가 이런 맥도날드 같은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로에서 30에서 한 50억 원 정도까지 크는 방법에서 가장 탑 티어 방법이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30억에서 50억까지 되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보통 한 5억에서 10억대까지만 가도 주식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성공한 거고,
근데 부동산은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자기 종목만 선점 잘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복사 붙여넣기 열심히 하면은 30에서 50억 정도까지는 좀 케이스가 꽤 많이 나와요. 네. 대신에 이제 100억, 200억 이상으로 가는 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무튼 30에서 50억 정도까지는 네. 이게 순자산으로 친 거죠. 아니요. 총자산. 순자산으로 저렇게 가려면은 최소 3, 400억 이상 정도의 순자산이 있어야 될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성격이 완전 달라요. 순자산으로 30억에서 50억을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못 꺼내요. 팔지 못하고 어차피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꺼내고 결국 이제 부동산으로 얼마나 유동화 시켜가지고 내 현금화 할 수 있느냐인데 50억 있는 사람이 3억에서 5억 꺼내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순자산이 30억에서 50억이어도 5억 이상 꺼내기 힘들 거예요. 돈이 별로 없어요. 다 이 부동산 때 장부상 부자예요. 장부상 부자. 그래서 장부상 부자여서 네,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네, 그래서 세금 굉장히 많이 내는 좀 애국자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부동산 투자자만큼 애국자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아세요? 욕 먹고 애국하고. 예, 좀 욕도 많이 먹고, 근데 다주택자가 욕을 많이 먹는 거고. 뭐 상가나 토지나 이쪽은 욕은 별로 안 먹어요. 돈을 별로 못 벌어서 그렇지. 그리고 보통 잘 모르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네. 미국의 땅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높지 않나요? 그 사람은 애국자를 넘어서 지구 환경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의 가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지구를 지켜야 된다. 네. 역시 애국자. 그러고서 걔가 재단 세우고 네. 막 네. 환경 나라에 그냥 그 거기서 인류를 위해서 열심히 인류였구나. 인류가 아니라 내 땅을 지키자. 내 땅의 가치를 지키려면 다들 환경 보호해라. 그게 아니라 이미 여기 밟고 있는 모든 게 자기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죠. 인류를 네. 챙겨주겠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돈을 엄청 벌어서 막 이 플렉스의 영역은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은 부동산 부자들 중에 검소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막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 벌어가지고 플렉스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고 그냥 다 소소한. 왜냐면 그 한 장 한 장이 다 소중하거든요. 돈 한 장 한 장이. 네.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좀 자유도가 좀 매우 떨어져요. 그리고 약간 우린 그 국가에 대한 예속도도 굉장히 높고 네. 네, 좀 지방령 같은 느낌도 좀 네. 있고 대신에 장점은 웬만해서 잘 안 망하는 특징은 있어요. 많죠. 네, 그래서 맥도날드 생각하시면 좋아요. 맥도날드가 쉽게 안 망한다. 그렇죠. 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동산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깊은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 부동산을 리얼 에셋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리얼이 이제 실제 리얼이 아니라요. 이제 그 스페인어 레알에서 비롯돼가지고 로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알 에셋은 이제 왕실 자산이라는 뜻이고 사실 이게 부동산은 이제 내 이름이 적혀 있지만 이제 내 게 아니라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가지고 국가가 나한테 맡겨놨고 그러니까 국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야 내놔 할 수도 있어요. 네. 언제든지 가격된 돈 네. 국가에 네, 국가가 이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안 되겠어요. 내놔 하면은 헐값에 뺏기기도 해요. 합법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이제 지금 부동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일단 지금 이번 총선 결과가 부동산 타이밍을 좀 앞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알고 계시겠지만, 네, 지금 이제 사실 재작년에 이제 대통령 바뀌었을 때는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 절반까지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잠깐 이제 망상을 했었죠. 이제 택도 없는 얘기였다는 게 이제 지금 밝혀졌고, 네, 지금 이제 저번 이제 의석수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기존 180석에서 그냥 5자리 정도 갖고 온 건데, 이제 새로 이제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국은 이렇게 네, 파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와. 모르셨군요. 네. 지도를 처음 아니, 이렇게 본 거는, 네. 네.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가 저기 네. 제주도. 생각보다 힘이 안 네. 제주도 있어야죠. 인간 경상도 빼고 네. 네. 저 하늘 색깔이 네. 새로운 미래당이 뭐예요? 저게 새로운 미래당 잘 모르겠네요. 저게 아마 조국 혁신당 이런 데 아닐까요? 아닌가? 아닌 것 같네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당 저기다. 네, 이번에 그 혹시 선거를 하신 분은 아실 텐데 그 총선은 이제 2개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지역구랑
하는 이제 비례대표. 그래서 뭐 그 차이는 이제 지역구는 이제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고요. 네. 비례대표는 이제 전국을 대표하는 그 당에 소속된 약간 그쵸 당에 충성하는 국회의원인데 그 비례대표 용지가 이렇게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엄청 길다고 느꼈을 때가 그러니까 20개에서 30개 사이였는데 이번에 네. 40개였단 말이에요. 40개. 아, 그래가지고 이걸 쭉 그래서 이거를 그 얘기 듣고서 책자를 보니까 와, 엄청 많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국민의힘에서도 엄청 쪼개져서 나갔고 민주당 쪽도 엄청 쪼개져서 나가가지고 그래서 뭐 조국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당이나 뭐 개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되게 많이 생겼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이제 어떤 부동산을 해야 할까? 일단은 이게 현재의 가치를 되게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되게 강한 영역이 경매예요.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현재 가치주의자예요. 그래서 나는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얼마? 오케이. 사서 바로 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영역이고요. 이 미래 가치를 좀 미리 알아보는 분들이 이제 갭투자나 이런 영역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좀 격차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토지 종상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토지에 이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가 건물의 층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1층짜리 땅을 이제 2층짜리 아니면 3층짜리 이렇게 아니면 50층짜리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굉장히 높은 단계의 그건데 네, 여기가 이제 그걸 토지 종상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영역이 있고요. 아니면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냥 토지의 가치를 무지성으로 믿을래. 하는 게 이게 제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자기 선택권은 별로 없고, 여기는 무조건 간다. 그 믿음 하나로 보입니다. 좀 약간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될 곳을 보통 찾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무튼, 왜냐면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고,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영역이 여기 제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 분야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저는 가장 본질적으로는 전략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로드맵 알고 있는 것도 좀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입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지를 모르고 부동산을 논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간의 그런 차별점을 보는 게 이제 입지일 거고요. 그리고 많이들 놓치는 게 보통 대출이에요. 그래서 부동산과 대출이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보통 생각을 할 텐데 자기의 수익률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게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도 따로 그러니까 돈 주고 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세금인데 세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다가 한번 때려 맞고 나서 눈이 번쩍 뜨이고서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부랴부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곳이에요. 저도 이제 세금을 때려 맞고 나서 내가 미리 공부했었으면은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였는데 하면서 공부하게 되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예측도 네, 이거는 이제 좀 N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좀 이게 좀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좀 MBTI가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매는 좀 S 쪽 사람들이 좀 잘하는 것 같고 이 미래 예측이나 어떤 상상력이 발휘되는 부분들은 이제 미래 예측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보통 상상력이 굉장히 좋다고요. 왜냐면은 허허 벌판을 보고서 거대한 도시를 이미 상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폐가나 흉가를 가서도 내가 이걸 잘 꾸며가지고 예쁜 집을 상상하는 그 능력이 발달된 사람들이 부동산을 하는 건데 좀 그런 영역이랑 관련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놓치는,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르는 영역이 이제 자산 배분.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을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동맥경화 말고 이제 돈이 막힌다 해서 돈맥경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이제 계약을 여기저기 다 해놓은 거예요. 계약을 이제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이상적으로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세입자까지 잘 맞춰져가지고 딱 끝났을 때 딱 세팅되는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계약을 다 했는데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아니면 은행 대출을 알아봤는데 은행 대출이 생각대로 안 나와서 이제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져서 망한 약간 엄청 비상이 되죠. 그러면은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일가 친척, 뭐 주변 투자 동료 해가지고 다 이제 도와달라고 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법인이랑 아니면은 대부업. 그래서 얘 대출을 내가 이제 받을 게 아니라 내가 대출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대부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조클럽에도 저기 준이님이 대부업 꿈나무 네, 끝나무죠. 가지고 민주님한테 엄청난 담보를 요구를 했었죠.
뭘 요구했나? 반 요구했나? 월 20%. 아, 월 20%, 괜찮은데? 월 10%, 그리고 담보로 민트님 자리를 아, 하시니까. 님, 먹어야지. 저한테도 제자리 걸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친구인데, 저는 이제 부인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준희님이 대부업이 실제로 있으시면 아직 있지는 않을 아, 거예요. 네. 네. 항상 꿈이라고 3년 전부터 말했어.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어요. 네. 세력은 이제 거의 나중에 보이는 건데, 이 부동산도, 그러니까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이나, 사실 모든 자산 시장에 다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바닥을 좀 큰 휩쓰는. 돈들이 있죠. 부동산도 사실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물이든 작은 물이든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의 흐름들, 그런 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개인의 개인전으로, 그러니까 그냥 개미 한 마리, 내가 개미 한 마리로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데, 그런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어딘가 이제 세력을 이뤄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보이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우선 중요도를 좀 놓고 보면은 전략이 좀 저는 이제 최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예측 분야가 그다음, 그리고 자산 배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산 배분이랑 미래 예측이 한 별 4개, 별 3개가 한 입지, 그리고 나머지 대출, 세금, 법인, 세력, 이게 한 별 2개인 것 같고, 대부업은 뭐 사실 네, 그렇게 할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뭐. 근데 이게 대부업을 이해를 하면은 이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게 많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관련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랑 대부업이랑 뭔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대부업, 그러니까 이 영역 때문에 사실 이제 경매라는 제도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매만 공부해서는 절대 이해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 이해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부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공부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이제 경매를 먼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왜냐면 일단은 경매가 되게 대중화되어 있고, 수업이 되게 많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한다고 했을 때 딱 2가지 생각해요. 하나가 이게 경매고, 2번째는 부동산 중개 자격증. 진짜 많이 생각해요. 네,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러 가요. 네, 부동산 공부해야지 하고서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따러 가요. 네, 그래가지고, 일반상 뭐예요? 네,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동산 많아. 투자한다고 할 때, 저한테 이제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냐고 이제 상담한 이제 친구가 자기 이제 자격증 공부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중개사 할 거냐고. 그래서 중개사 할 생각은 없는데, 그건 진짜 네, 많은데. 중개사 할 생각은 없지만 그걸 알아야지 부동산 투자를 하지. 그래서 맞아요. 그래?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 정말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경매할 때 무섭잖아요. 자기가 이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돈이 좀 있어도 소액만 넣으려고 해요. 소액만 넣으려고 하면은 거의 빌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필연이에요. 네. 그래서 빌라 중에서 또 싼 데가 이제 인천에 모여 있기 때문에 썩빌. 모두가 다 인천 빌라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네, 모두가 이제 일단은 인천 빌라를 막 보면서 경매 레벨업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낙찰이라도 받아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제 부동산 인생 중에서 네.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경매 낙찰이 안 된 거. 다행이다. 네, 경매는 이제 낙찰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매 공부하면서 이제 부동산 공부 시작을 생각하지만 진정한 시작은 이제 낙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낙찰되면 이제 머리가 이제 비상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어쨌든 낙찰받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빌라로 시작을 해서, 근데 빌라를 열심히 하는데 돈 벌었다는 얘기를 잘 못 듣는단 말이에요. 다들 고생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그래서 경매 공부하면서 빌라 하다가 그 옆에서 아파트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서 바로 아파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루트예요. 그래서 아파트로 가서 좀 운이 좋으면 아파트만 계속 꾸준히 하면 돈을 계속 벌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좀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허접하다 이거죠. 나는 좀 뭔가 세련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첨단 기법을 이용하고 싶은데 네. 이 복부인들 중에 졸졸 떠나다니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이 부동산 투자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네. 이런 투기 세력, 아파트 투기 세력,
나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상가 이런 거 할 거야. 네. 그래서 레벨업을 계속해서 상가로 가고 네. 사실 상가 근데 자기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상가가 아닌가? 그럼 그다음 이제 토지에 가요. 네. 토지 가가지고 토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기도 어딘가에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아름다운 그게 있을 거야. 근데 왜 없지? 하고 이제 특수 경매로 가요. 이제 특수 경매 가면은 이제 특수가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내가 기존에 했던 경매는 그냥 허접들이 하는 일반 경매고 네. 나는 다르다. 네. 나는 다르다 특수 경매 네. 하는 영역이 특수 경매예요. 네. 다 근데 다 돈 안 돼요.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이게 경매라는 게 이제 이게 계속 이 경매에서 공부하는 거는 이제 낙찰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만 계속 공부하는데 네. 그러니까 얘가 근데 어쩌다 경매에 나오게 됐을까를 이제 궁금해하는 네. 사람이 생기면은 네. 이제 그 앞단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얘가 법원으로 오기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게 이제 NPL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매라고 하는 제도는 누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담보를 걸고 돈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다가 돈을 못 갚아서 그 사람이 돈 안 갚아? 그러면은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럼 네 담보 경매 던질게 해가지고 이제 경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NP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non 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그냥 부실 채권이에요. 그래서 그 대출 그러니까 담보 걸고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이자를 3개월 안 낸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NPL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최후 통보하고 너 언제까지 안 내면 경매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가 이제 NPL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걸 몰라서 경매에 낙찰이 안 됐구나. 이게 보니까 이 NPL 공부한 사람들이 경매 다 낚아채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네. 단계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NPL 영역이 이제 부동산 공부의 그 양대 끝판왕 중에 하나인데 그 나머지 하나 끝판왕이 이제 건물을 직접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존재하기 위한 또 어떤 행위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을 이제 직접 짓는 영역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그 건물에 이제 대출을 걸어가지고 담보를 이렇게 빌려주는 영역으로 가거나 그게 이제 양대 그쵸 큰 그거예요. 그래서 NPL이랑 신축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가장 레벨업을 이제 최상단까지 갔을 때 만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기서 별은 이제 좀 이제 돈이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공부 순서로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대충,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갔다 보면은 약간 대충 찍먹하는 루트예요. 사실 여기서 자기가 진짜 뭔가 칼을 빼서 뭐 두부나 무라도 썰겠다고 하면은 내가 이걸로 제대로 낙찰받아서 강의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냥 내가 빌라 좀 해보고 아파트 좀 해보고 상가 해보고 토지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대충 찍먹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보통 이제 돈을 별로 못 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실 경매바다 오래 계신 분들 중에 돈 많이 번 분이 사실 굉장히 극소수예요. 네, 의외로 그렇죠. 상가 토지 이런 거 열심히 해도 다 돈 별로 못 벌어요. 희한하게 아파트만 돈 많이 벌어요. 가지고 굉장히 놀랍지만, 그러니까 아파트는 보편적으로 돈을 잘 버는데 다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네, 그래서 참 재밌는 영역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걸 알면 다들 아파트 수업 들으러가지고 누가 이거 미쳤다고 다른 거 들으러가고 머리만 아프게. 네. 아파트 경매가 좋은. 그것도 이제 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는 사실 이제 그냥 투자 기법 중에 하나고, 경매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리고 힘들어요. 가면은 똑똑똑 해가지고, 집 좀 보여주세요. 꺼져! 이러면은, 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냥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동산 딱 가가지고,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서포트 다 해주고, 집도 쫙 보여주고, 계약도 쫙 해주고, 엄청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로 아파트 하나 낙찰받아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개고생하는 동안에, 옆에서 이제 그 아파트 투자만 20, 30개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 짓을 하고 있냐?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돈을 이제 벌긴 벌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부동산 고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고물상이 뭐냐면요. 일단 부동산이 원래 장부상 부자긴 한데요. 장부상 부자기도 하고요. 이 앞으로 벌고 뒤로 까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이제 안 팔리는 부동산을 계속 모으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안 팔리는 부동산은 이제 되물림 숙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고물상이죠. 저기서 이제 그러니까 웬만한 아파트 빼고는 사실 거의 다 웬만하면 이제 안 팔리는 부동산. 나는 이제 부동산 고물상이 되어가는 그 느낌을 점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되물림 숙제가 되는 부동산이 뭐냐면, 자, 일단은 이제 기획부동산에 당한 토지는 이제 그냥 100% 자식들의 숙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빌라, 전원주택. 그래서 이런 거 사면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 사가지고 나한테 물려주냐 라는 이제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도시 분양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도 이 상가 지식산업센터는 돈 되는 게 진짜 극소수예요. 그거 빼고 그냥 내가 그냥 눈 멀어서 가가지고 그런 분양하는 거 이제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거 받았다가는 이제 임차인도 못 구하고 자기가 계속 관리비랑 이자 내다가 결국은 이제 경매를 당하는 그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지, 자연녹지, 산지 이런 거 사면은 아니 자식 물려준다 거의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동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 기타 잡스러운 부동산들. 그래서 이 사실 이 강남 요지의 최상위급 부동산 빼고는 공상 부동산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 강남도 이런 뉴욕, 런던, 파리, 도쿄에 비하면 좀 많이 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쵸, 우리나라가 점점 좌파 정권, 북한, 중국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뭐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하면은 강남 아파트 사실래요? 아니면 뉴욕 뉴욕 아파트 사실려면 뉴욕 가야지. 강남 선택하면은 이제 지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뉴욕 아파트도 집값이 많이 올라요. 잘 오르죠. 그, 제일 먼저 올라요. 음, 강남보다 먼저 오르고, 그러니까 뉴욕이 오르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는 그 스타트 포인트여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그런 전략 부분까지 가야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순. 네. 네, 이 별의 개수는 이제 수익률과 가성비.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분양권이 제일 난이도는 쉬워요. 그리고 이제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3개면. 그다음에 이제 갭 투자가 그다음 난이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도 이제 분양권보다 좀 더 좋고요. 제재는 제가 볼 때 좀 가성비 좀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믿음의 영역으로 그냥 버티는 뭐또 근데 제재는 잘만 고르면은 묵혀두면은 돈이 되긴 돼요. 진짜로 기간이 되게 길지 않나요? 뭐 짧으면 뭐 엄청 짧으면은 이제 그쵸 이제 희귀한 사례로 뭐 1년 만에 뭐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5년, 10년, 20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10년은 생각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제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자식. 근데 제재가 그래도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이게 아파트 만드는 과정이어서 그래요. 이게 분양권 갭투자 제재가 다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니까 그냥 사실 이거 여기에 있는 거지. 아파트가 아니었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지산. 그래서 상가 중에서 그러니까 상가 중에 그러니까 지산이 지식산업센터인데 얘가 원래 이름이 아파트형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역시 아파트라는 게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먹히는 상품이다. 그래서 상가인데 아파트틱 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경매가 한 이 정도 난이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가 사실 쉽지 않은데 경매를 보통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공부할 가치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가. 상가는 사실 난이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보통 경매 공부하면서 이제 점점 퍼져 나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빌라 공부하고 아파트 공부하고. 근데 이 경매로 시작하면은 단점이 분양권이나 갭투자 이쪽으로 굉장히 늦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쉬운데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이제 토지가 사실 부동산에서 웬만하면은 가장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 연관 사업이 사실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이게 괜찮은데 내가 사업 레벨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통 내가 그냥 회사만 다니던 사람인데 돈 모은 거 3천, 5천, 1억, 2억 이런 걸로 이제 투자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런 에어비앤비나 그런 영역으로 오는 게 사실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사업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어려운 게 이제 NPL 신축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이쪽이 세계 가장 난이도 높고 가성비가 그렇게 좋냐 하면 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가성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부동산 연관 사업이 가성비 자체는 높은 게 일단은 그러니까 돈 조금 넣고 바로 돈이 나오잖아요. 매달.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사실 그날 이제 며칠 전에 준이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이제 완전 마약을 맞은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고, 수익률과 그리고 또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뭐그 막말로 거의 놀고 먹는 거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런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게 사실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기를 칠 것 같지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 순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자로서 제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공부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개사 자격증. 그래서 이거는 좀 모를 수 있어서 모르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는 입장에서는 대체 왜? 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경매 먼저 공부하는 것도 사실 잘 몰라서 경매부터 공부하는 것처럼. 근데 경매는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좀 난이도가 높다 뿐이지.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출산율도 망했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집값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슬프게도 이제 인구수 줄어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제 돈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수 줄어드는 것보다 노후된 집들이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집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요. 특히 아파트의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아파트 짓기가 생각보다 엄청 힘들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집 자체가 좀 희소성이 있고, 특히 서울 집이라고 하면 희소성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좀 이게 잘 이해 안 되면은 이제 경제학에서 거의 이제 황금률처럼 모시는 공식이 MV는 PY라는 공식인데,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해 보면은 사실 이런 부동산의 이런 인구수 아니면은 이제 돈의 양 이런 것들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는 한번 네, 좀 심도 있게 공부해 보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MV는 PY가 무슨 뜻이냐면은 M이 이제 돈의 양이고요. V는 이제 거래 속도, 그리고 P는 가격, 그리고 Y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건데, 저기서는 좀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이구나, 공급. 여기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같다고 전제하고서 쓰는 식이어서 Y라고 표시되는데, 저기서는 이제 공급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급이 보통 늘면은 가격이 떨어지죠. 네. 근데 근데 저는 이제 저 의심이 좀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의심을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끝난 게 아닐까 하는. 그래서 좀 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 빈사 상태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과거 한국 출산율의 추이를 보면요, 70년대 4.53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네. 70년대니까. 네. 그리고 80년대에서 이제 저출산 정책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우리나라 큰일 난다.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거 하냐. 그래서 줄여가지고 2.8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는 1.57까지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멈췄으면 사실 베스트였는데 이제 멈추지 않았어요. 안 왔더니 이제 2000년대에는 좀 버티다가 이제 2020년대에 1.23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불안하더니 이제 2020년대는 0.84라고 해서 이제 1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좀 약간 이제 망한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보면요. 일단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요, 중간에 조금 떨어지다가 반등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좀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성공하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성공시키고 있었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한국 석재 버튼을 이제 눌러버렸어요.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문크 예거가 나타났다. 문크 예거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문크 예거는 뭐냐면요, 이제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그 일본 만화 이제 진격의 거인에서 지크 예거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거인화가 가능한 자신의 민족인 에르디아인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이 세계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모든 에르디아인, 한국인이죠, 사람들을 이제 불임으로 만들어서 세대를 끊어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아무래도 그죠, 문재인이 저 지크 예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5,000년의 역사를 이제 5년 만에 없애버리는 다고 하면은 이제 만화 속의 캐릭터였다면은 이제 최악의 빌런일 것 같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크 예거로서 이제 대체 무엇을 했나?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이제 있었던 일이, 일단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의 성장이었다는 소수설도 있는데, 다수설은 사실 소득주도로 성장한 게 말이 되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는 좋은데 성장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최저임금을 계속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거 감당 못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그냥 폐업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폐업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최저임금 자체는 늘었는데 일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시간당,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늘었지 전체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을 좀 파탄을 내놔가지고 집값 폭등을 했다고 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공급을 엄청 이제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급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집값 폭등을 좀 더 부추긴 그런 측면들이 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좀 반시장적인 정책들로 고용 감소와 일자리 격감, 1번이랑 겹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원전에 의한 좀 영구적인 전기세를 증가시키기도 했고요. 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탈원전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전기세가 계속 오르게끔 좀 세팅이 이미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분별하고 산만하게 살포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눈만 세금과 심각한 재정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극심해진 남녀 갈등과 세대 갈등, 그리고 수도권 집중 더욱 심화 이런 종합적인 이유들로 이 기록적인 인구 성장률이 격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봐도 경이적인 이제 출산율 하락이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설마 아무리 그래도 일부러 그랬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게 물론 농담으로 당연히 있는 얘기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농담으로라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출산율이 엄청 낮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베 신조는 이제 본인 회고록에서 문재인은 이제 확신범이었다는 그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정말로 전 대통령이 이제 반출생주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해도 삶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냥 태어나지를 말자.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고통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결과는 전 세계 200여 개의 주권 국가들 중에서 진짜 유일무이하게 5년 연속으로 출산율 0명대를 달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압도적인 세계 꼴찌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산율이라고 하는 이 기록이 된 이후, 그러니까 역사 이래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게 가능할 줄은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쨌든 뭉크의 거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옛날 시절 그 사진이 이 만화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습도 비슷한데 어떤 많이 겹쳐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이제 비싸게 잘 팔 거라는 희망은 이제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집이 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집 찾아서 이제 철새처럼 돌아다니는 신세를 면하는 거에 좀 의미를 둔다고 좀 생각하시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혹시 이제 대한민국이 안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네, 그래서 처신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만약에 상황으로 간다면은 네, 이런 최근에 이제 챌린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내놔라 공공임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지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내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돼? 여태까지 안 내놔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2단계까지 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이게 나라의 테이커가 엄청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가 아니라 그냥 사실 국가 입장에서 사실 공공임대를 다 재원을 감당할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 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단계로 가면은 사실 더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가 계속 이제 심각해지고 있고 저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포위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지만 이제 부동산, 특히 집은 필수제죠.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었어요.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슈퍼 에어비앤비 강의 왜 알려주셨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네, 왜 알려주셨냐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일단 에어비앤비보다 더 좋은 게 일단 슈퍼 에어비앤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는 좀 대충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슈퍼 에어비앤비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상승장 갭 투자예요. 그래서 슈퍼 에어비앤비랑 거의 동급이나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면서 슈퍼 에어비앤비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CS가 있잖아요. 갭 투자는 2년에 한 번이에요. 2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진짜 좋네요. 초고효율이고 제가 그 레벨 이론 그리면서 가장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전세잖아요. 네. 2년간 연락이 없잖아요. 네. 초고효율의 영역이 아, 상승장 갭 투자. 아, 근데 아직 때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 갭 투자보다 더 좋은 게 사실 비트코인이에요. 정말 최상의 자산이어서 사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제 유레카를 외쳤어요. 와,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답답함이나 어떤 한계를 되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뚫어주는 완전 끝판왕을 만나가지고 약간 사실 비트코인을 너무 알려주고 싶은 그 유레카의 마음이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쵸. 그래서 못 알아듣죠. 일단 갭 투자는 뭐 지금 시기가 아니니까 네. 일단 에어비앤비는 그냥 전천후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네. 저희 에어비앤비를 먼저 알려드리고 일단 그러면 좀 먹고 살만해지면은 이제 여기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부동산부터 좀 공부하고 오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집도 이제 최소 하나씩은 있는 게 좋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케이스가 아까 나온 이런 내나 공공임대 이거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진짜 이 개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자기 집, 그러니까 자기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할 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입만 딱 벌리고 기본소득 같은 거죠. 네. 그래도 사실 그것도 사실 저는 그쵸 이렇게 내놔라 이렇게 폭력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도 큰 그림을 갖고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먹으면서 계속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야, 어디서 우리가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을까? 이거 좀 정리할까요, 여러분들 질문 일단은? 그리고 질문 있으면 좀 질문.